네, 시사인의 김문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휴가에서 돌아온 분입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가는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부산 가서 잘 놀고 왔습니다. 만면에 웃음기가 지금 좋으셨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어제 사면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조국 전 대표가 포함이 됐는데 두 분은 일단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면에 대한 평가요? 네. 비빔밥을 만든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많이 넣어도 거기에 상한 재료가 한두 개 들어가면 그 비빔밥 못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면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 빼고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그런 분들 빼고 저는 부적절한 인사들이 사면이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요? 저는 송원석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문자로 했다가 철회했던 그분들 홍은정, 정찬민 이런. 네, 그럼 사실 그 죄질이나 그런 거를 보았을 때 다분히 좀 이해가 안 가는 사면이기도 하고 뇌물수수 이런 거요. 네, 그리고 뭐 장충기 씨라든가 기타 좀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서도 이건 지나치게 좀 삼성 봐주기가 아닌가 뭐 이번 관세 협상 같은 거를 염두에 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장충기 문자 사건도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면 이번 사면에도 그 건폭 관련 몰이 당해가지고 노동자분들 사면된 것들 충분히 좋게 평가할만 하지만 그런 사면들이 껴있기 때문에 총합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 사면이 적절한 사면인가 사면권이 항상 모든 대통령이 쓸 때마다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만 이번에도 그런 지적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언제나 좋게 평가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대통령 후보급의 정치인들도 그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돼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비판은 피할 여력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다만 어제 그 사면의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좀 짚어본다면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통합 얘기하는 거예요? 조국 전 대표를 둘러싼 이제 행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권이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조국 전 대표는 이제 대권 잠룡 반열에 들어갈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 다이나믹스가 무엇인지를 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이 부분들을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김문지 기자가 보시기에는 정계 개편이 있을 거라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개편을 바라는 목소리가 있을 것이고 흔드는 게 있을 텐데요. 과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 어떤 행보와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시기적인 뭐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다만 돌 하나가 크게 나오긴 했다, 던져지긴 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의도 호사가들과 간전자들 입장에서 재밌는 포인트가 생긴 거긴 결국 하죠. 그럼 진원지는 조국 혁신당이고 더 좁히면 조국 전 대표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건데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데 왜냐하면은 지난 총선 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상반된 예상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당시 민주당 쪽 진영에 굉장히 유리한 선거 판세를 끌고 가는데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거가 결과론적인 평가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이 약간 이제 홍철 없는 홍철팀처럼 조국 없는 혁신당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지지율도 많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쇠빙선 역할도 끝났는데 이대로 뭐 합당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이야기도 여의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조 전 대표가 이렇게 나옴으로써 사면이 됨으로써 일단 유력한 대권 주자를 얻게 된 거고 피선거권까지 다 복권이 됐기 때문에 이거 한국 정당사에서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생 능력의 최일 조건은 결국 이 대선 후보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자생력을 다시 갖췄습니다. 즉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선거까지. 그러면 이제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단순히 민주당이 끌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소리가 분명히 보이스가 주어졌다. 이제 다음 지방선거 때 호남이나 이런 데서 조국 전 대표를 간판으로 내세워서 얼마나 이 선전하느냐 또 그걸 발판으로 다음 대선 때는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여기까지가 또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합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합당 가능성이 멀어진 거 아닌가요? 멀어졌다. 네, 멀어졌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나오는 게 저희도 어제 서왕진 원내대표인 때 그 질문을 드렸는데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을 질문을 했어요. 자, 근데 합당을 전제로 하지 않은 그 출마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런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합당이 되지 않은 조국 혁신당 후보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나오면 민주당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양보할게, 단일화 하자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합당 시나리오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출마 시나리오가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안 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합당을 전제로 할 때 그 시나리오가 가동이 되는 거지.
이게 따로따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도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 안에서도 입장이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의원들 중심의 모임에서는 합당에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이 많다라고 알고 있고요. 하지만 당원과 그리고 당직자 중심의 또 어떤 흐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당내의 권력 다툼 혹은 뭐 방향과 미래에 대한 다툼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낼지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가긴 할 텐데요. 뭐 결국 거기에 가장 큰 캐스팅 보터는 조국 전 대표라고 보이고요. 조 전 대표가 나와서 어떤 구상을 할지에 따라서 당의 큰 방향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사실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라고 하는 을 중심으로 한 조국 혁신당이 당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긴장 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사실 의석수가 부족한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뉘긴 합니다. 근데 하나만 더 짚을게요. 어제 그 사면 발표 후에 기자들이 질문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냐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은 포함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이 점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려봅시다.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이 됐어요. 이제 뭐 복권까지 돼서 정치 활동을 재개를 했는데 바로 합당 가동하면 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면시켜 준 거구나. 결국은 민주당 용이었구나 이렇게 얘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시간차입니까? 근데 뭘 해도 그런 얘기가 합당을 하더라도 나오겠죠. 그러면 네. 뭐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그런 얘기 안 나오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유정 대변인도 야당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혁신당이 네. 조국 전 대표가 그리고 야권 인사이기 때문에 이번 정치인 사면이 뭔가 좀 국민통합이나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장 합당을 하는 것이 과연 이 손익이 어떻게 될지 계산을 두들겨보고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까지 정치하기 염두에 같지는 않습니다. 분들 보았을 때는. 그 대통령실에서는 네, 용산에서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그 하락을 했다. 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 좀 나왔죠. 네. 그 원인 분석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물론, 이제 예. 그렇고요. 이제 물론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주째 쉬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긴 리얼미터 합니다. 조사만 가지고 지금 예, 일반에서 이야기는 얘기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좀 있어요. 저도 예. 약간 그런 점에서 좀 이번 여론조사를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하나의 여론조사 특히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전화 면접이 있는 여론조사를 시계적으로 보는 게 여론을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맞아요. 약간 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다만 이제 여당 안에서 나오는 평가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10억 이야기를 많이들 하던데요. 물론 이게 각자의 바람과 생각이 섞여 있는 평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걸 더 크게 보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이춘석 의원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서 반영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이춘석 합니다.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다. 아무래도 가장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이게 시민들이 보기에 뭐 하는 거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민주당 안에서는 이 이슈는 빠르게 대응했다라는 평가들이 있고 뭐 사실 지금 국민의힘과 비교해 보더라도 악재가 왔을 때 속도감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큰 추이로 이번 주에 뭐 MBS나 한국갤럽 같은 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는 한국갤럽 나오지 않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몇몇 악재가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지지율의 회복 탄력성이 좋은 시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요 하락한 걸 두고 이것이 쭉 떨어질 것이다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 인사 논란 때도 그렇고 악재에 어떻게 얼마만큼 잘 대응했느냐 혹은 돌파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설득했느냐 이 차이인 건데 이춘석 의원 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빠르게 정리를 했고 뭐 제명 조치도 했고 또 특히나 이 부분은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는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다. 다만 지금 여전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하나가 이 세제 관련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던져진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이라는 부분인 건데 사실 정치인 사면이라는 부분도 좀 어쨌든 내부적으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이야 당장 짐으로 얹고 가는 게 부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들이 하나씩 쌓였을 때는 나중엔 더 크게 돌아올 수 있다. 결국 단순히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도 약간 지금 혁신당하고 기류가 좀 다른 건 분명한데 그냥 뭐 야권당이니까 사면해도 괜찮지 않아? 사면권 대통령 고유권한이니까 해도 되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국민통합이란 좋은 말로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정치로 이거를 보여주고 돌파할 것인지까지 후속 과정이
부분이 연계되어야 이게 지지율에 잠깐 부작용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안고 갈만 하구나, 아니면 결국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이 결과가 나오겠죠, 리트머스가 돼서.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이제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좀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큰 범위에서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8월 25일로 예정되는 한미 정상회담, 이제 거기서 어떤 이제 그 보따리가 풀리느냐가 상당히 어쩌면 여론에 미칠 영향이 오히려 이제 더 큰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죠. 이게 특히나 그때 연이어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계획이거든요. 특히나 뭐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내정보다는 외치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도 있고. 네, 이제 게다가 그 외치가 사실 내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들까지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이는 것 때문에 어제 여권 안에서는 말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이거 뭐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긴 있었는데 뭐 말씀처럼 좀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거기다 이제 그 국민 임명식이라는 이제 또 큰 이벤트도 좀 있잖아요. 좀 이걸 보면서 흐름을 좀 잡아야 되지. 지금 저 하나만 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짓는 건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그런 것 좀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의도에서는 이번보다는 성탄절에 하지 않을까라는 기류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한 것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여러 이벤트들이 껴있는 일정들도 그렇고 지지율 추이를 보았을 때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 하고 돌파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깔리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을 했다. 어차피 사면하면 언제든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거 가까워졌을 때보단 지금이 낫지 않냐라는 그렇죠. 취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면 후에 다른 여러 요인들이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언제가 더 많으냐. 그러니까 뭐 정치공학적인 평가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고려했겠죠.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전한길 씨. 저 국민의힘 안에서 의원들은 뭐라 그래요, 전한길 씨도? 최근에 한국일보에서 보도 나온 게 아마 텔레그램 방 관련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안에서 여론이 좀 양극화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전까지 이제 소위 말한 친윤과 친한계 프레임 요 개파 사이에서 좀 중간지대 형성하고 있던 의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조차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반발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고. 전한길 씨에 대해서. 그렇죠. 전한길 씨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한길 씨가 처음 입당했을 때 논란이 바로 나왔고 문제제기 나왔을 때 그때 송원석 위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우리 당 그렇게 뭐 당원 한 사람에게 이렇게 휘둘릴 당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송원석 위원장이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가 다시 한번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후로도 지금 대처해서 뒤늦게 지금 막 지도부에 대한 이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윤리 가동하겠다. 근데 사후 약방문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프레임이 서버렸기 때문에 전한길 씨는 지금 벌써 나를 지금 친한계가 탄압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또 막 엄청 선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결국 안 그래도 이번 전당대회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러가는 방향이 명확하나했는데 어떻게 보면 벌써부터 이미 뚜껑 열기 전부터 결판이 난 전당대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지역 언론이 비표 줬다면서요, 전한길 씨한테. 언론사 출입 비표를 줬다라는 거겠죠? 네. 아까 황우의 선관위원장과 인터뷰했는데 지역 언론 파악까지 했다는데요. 비표 준 언론. 근데 그 언론사는 왜 전한길 씨한테 비표를 줍니까? 기자 비표를?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러니까 원래 보통 저희 프레스 비표 할 때는 그 저희 출입 등록된 기자들이 이제 그 폼을 통해 신청을 해가지고 비교 대조해가지고 딱 나오는 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같은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원래 출입사에 등록되어 있었지 그 명단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프레스 비표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줬다라고 한다면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언론이나 지역계 그 여론에서는 전한길 씨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증명된 것 같기도 하고, 전한길 씨가 그만큼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죠. 이 당한테는. 이 당에서는 본인이 확실한 지분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실히 증명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관리한다고 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애초부터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고. 그나저나 오늘 부산에서 또 합동연설이 있잖아요. 네. 출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출입은 막겠다라고 했는데요. 전한길 씨도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그럼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충분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더울 텐데. 많이 더울. 지금 이제 전한길 씨한테 필요한 건 이게 피파계 서사이고 그 본인이 주목받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니건 박히건 지금 이미 아주 큰 눈길을 끌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편을 드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을 일종의 시험 때 올려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하게 이렇게 할 동인들과 동력은 있어 보이고요. 거기에 대한 빠른 징계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14일에는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결국 절차 문제들을 계속 문제 삼으면서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참고로 오늘 남부 좀 비 온다는데.
네, 뭐 오히려 전환기 씨 입장에서는 더 좋은 사진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누가 떠오르네요. 누구? 네? 누구요? 그 국민의힘에서도 비 오길 바랬다가 크게 혼난 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아, 비 나왔으면 옛날에 좋겠다 수해 때 이제 아, 수해 네. 복구 자원봉사 갔다가 네. 그 그런 부분을 말로 보면, 문제가 돼서 네. 핑계를 받은 그런 감각을 발휘할 정도면 전환길 씨 이미 정치인이네요.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일단 14일로 윤리 이거 지금 잡혔잖아요. 근데 여상원 윤리위원장 말을 들으면 14일에 징계결정 나온다는 보장 없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법조인임을 강조하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전환기 씨한테 꼬투리 잡힐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더 그걸 엄정하게 준비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다른 사례들을 봤을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빠르게 징계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특히 네. 선거 앞두고 문제가 되는 논란의 발언들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도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 덜 심각한 거 아니냐. 플러스 결국은 이제 전환기 씨를 비롯한 그 옆에 있는 그 지지자들 눈치를 보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위원장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 윤리는 기본적으로 당내 여론 그리고 당 지도부가 얼마만큼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과 역할이 좀 확대되거나 수소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기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환길 씨 이렇게 해가지고 당장 뭐 당 지도부에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의원들도 부글부글 하고 있지만 지금 비대위는 사실은 임시 취재에 불과하고 이 조만간 당대표 바뀔 텐데 그 당대표 누가 될지 지금 대충 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뭐 우리 장 후보도 그렇고 지금 전환길 씨 벌써 두둔하고 나서고 있고 또 이게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파 연합 토론회 최고위원 후보들도 우르르 가가지고 발언씩 한마디씩 하고 있고 결국 이번 윤리가 뭔가를 하기도 좀 어렵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지도부가 바로 그냥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전 씨 입장에서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황이 됐다. 윤리는 사실은 또 어떻게든 좀 곤란한 상황에 좀 몰리게 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 새 당 대표가 윤리위원장을 갈아치울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제 8월 22일까지 버티면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상황들을 넘기려고 할 것이고요. 특히나 이번 전당대회 세팅이 8대2 그러니까 당원이 80%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비관적 전망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상황이어서 아마 더 당이 수렁으로 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게다가 지금 1, 2위 다툼을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 내부적 평가이거든요. 1, 2위 다툼을? 네, 지금 굉장히 뭐 물론 이제 장동혁 캠프 쪽 사람들이 이야기긴 하지만 지금 기세가 좋아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결선 투표까지도 갈 수 있고 결선 투표로 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식의 지금 바람까지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만큼 당이 극우 에너지에 굉장히 장악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빠져나올 길이 잘 안 보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김문수 후보나 장동영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당대표가 된 입장에서 전환길이라고 하는 인물의 쓰임새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때 가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피 안 묻혀도 적극적으로 싸워주는 투사가 될 수 있는데.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항상 그 당 최고위도 구성할 때 보게 되면은 이 스피커의 어떤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일부러 좀 센 사람을 배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모두 발언을 하든 메시지를 낼 때도 이 사람이 앞에서 세게 한번 질러주고 그러면은 사실 대표나 좀 그 이제 그 사무총장이나 좀 급이 원내대표 같은 급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뭐 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민원 처리하듯이 쭉 해가지고 이 사람 통해가지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뭐 조율해가지고 쓸 수도 그러면 있겠죠. 지금 그 진단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는 윤 어게인이 거의 신념화되어 있다. 이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신념보다는 생존형 아닐까요? 생존? 네, 생존. 살아남으려면. 신념보다 생존 논리가 더 센 건데 사실은. 그렇죠. 네. 뭐 그쪽 아무튼. 단어를 따져보면 계몽이긴 하죠. 개몽된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상황을 열어봐야지 알긴 할 텐데 이게 예. 미묘하게 여권 특히나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극우 진영 안에서의 뭐라고 할까 결을 따지는 사람들은 장동혁 후보 뒤에 있는 뭐 네, 전환길파 그리고는 김문수 뒤에 있는 정광훈파를 나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잠깐만 두 후보가 그렇게 갈립니까? 광화문과 여의도로?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호사가들의 말들이 있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둘의 결도 은근히 다르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왜 그 속칭 본인들이 주장한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회 토론회 왜 안 간다고 하다가 뒤늦게 가게 됐느냐에 대한 해석도 그렇게 나오는 지점들이 근데 지금 있는데요. 광화문파는 거의 내부 분열로 지금 그래서 신의식지 봐요. 저러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장동혁 후보의
기세 올라감 그리고 김문수 후보 오. 중심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또 그렇게? 예, 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지난 탄핵 때부터 시작되어 있는 저희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의 또 결이 나눠서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러하다라는 해석으로서 지금의 장동혁 후보의 선전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아, 뭐 계시고요.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지역주의가 막 맹위를 떠지지 사실은 지역주의보다 더 심한 게 소지역주의다. 네. 이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제 원래 김문수 후보 캠프의 성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루에 하나 정도 나오는 것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성명이 오후에 3개씩 나옵니다. 오. 그게 대여 겨냥용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조경태 후보를 겨냥해서 이제 당을 내란 정당화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건데 강선우 의원에 관련된 유시민 작가의 발언 그리고 또 그 여당과 관련돼 있는 조국 사면 이런 것들을 입장을 쭉쭉쭉 내면서 굉장히 날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 장동혁 후보를 견제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장동혁 후보에 좀 약간 그러니까 신장세가 좀 있나 보네요, 진짜. 그러니까 선명성 경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찬탄파 안에서 반탄파 안에서 누가 더 선명하냐를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처음에는 오히려 그 보수 우파 연합 그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장동혁 후보는 바로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나갔던 거고 김문수 후보는 바로 입장을 사실 안 밝혔었잖아요. 이렇게 나간다 안 한다. 그래서 근데 결국에 뒤늦게 나가게 된 그 배경에도 결국 장동혁 후보가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그 아스팔트 보수 쪽에 마음에 드는 말들을 하니까 아 기세가 좀 심상치 않구나. 그래서 뭔가 좀 견작해서 우리 나가야겠다라는 사후적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고요. 그나저나 이 과정을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심경으로 즐기고 있답니까?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답니까? 뭐 락 페스티벌도 가고 뭐 그냥 잘 즐기고 계신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가기를 결정을 했잖아요. 이제 사람이 한 결정을 하고 나면 자기 결정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판단들을 계속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맞아요. 심리가 그렇게 네, 되죠. 그리고 굉장히 나갈지 말지를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고 안 나간 결정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이 지금으로서는 더욱더 수렁으로 빠지고 회복 불가능하는 결과가 나오는 게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은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바닥을 찍어야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을 지금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선거까지. 네, 그러니까 반소는 애매하다, 전소가 되는 게 낫다라는 이제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광주시당에 가서 메시지를 내고 뭐 거기가 거의 뭐 분위기가 한동훈 전 대표 출정식 같았다라는 식의 표현도 기사에 있던데요. 네. 뭐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한 전 대표는 다음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판이 아사리 판이 되면 될수록 본인의 결정이 옳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서 역시 주인공은 전한길 씨잖아요. 전한길 씨의 지금 위상과 역할을 어떻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음. 저는 지명직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 진짜?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되면 대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전환길 씨의 기여가 상당하다고 하게 되면은 예. 진짜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그런 진짜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 당은 원래 항상 상상을 오. 초월한 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하시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등장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김문수 장동혁 후보 쪽이 조금 더 유리한 판세일 수밖에 없던 건 맞지만 그래도 안철수 조경태 후보 쪽이 이렇게 지리멸을 할 거는 아니라는 기대도 좀 있었거든요. 한동훈 전 후보 그 대표가 좀 뒤에서 서포트도 좀 하고 이쪽에서 연합을 이루게 되면은 그래도 1대1 구도로 형성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전환길 씨가 등장하게 되면 사실은 완전히 이 판이 다 어그러져가지고 이 그때 대구 경북 요 합동 연설의 난동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이미 거기서 게임이 끝났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쪽에서는 거의 총 결집을 하고 있고 이쪽 아예 손을 놓아버리는 기세가 되고 있고 중간에 그나마 좀 그러니까 좀 중도에 가깝다고 하는 보수 당원들 쪽에서도 아예 그냥 이번 전당대회는 안 되겠다라고 아예 돈을 돌려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극우의 아이콘이 정광훈에서 전한길로 평화적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걸 또 우리 정광훈 목사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왜냐면 근데 이제 그 사법 문제가 거기 불가능해서 수사 문제가 지금 지금 있어서 발등에 불이 예.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그렇죠. 그거 막아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권력 교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좀 민망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들 집단 내에서는 권력이지. 예. 네, 전한기 씨가 이제 지금 최고위원들까지도 다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종의 면접을 보는 양태가 되었기 때문에 네. 어떤 뭐라고 하나의 아이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전한기 씨의 쓰임이 다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계속
자기들 딴에 개혁을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면 이제 박근혜 과거 대표 시절에 했던 천막당사 같이 아예 당을 아예 엎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무언가를 찾을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는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그 전환길과의 어떤 절연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서 개혁을 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을까 같다라는 뭐 희망 혹은 뭐 전망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전환길 씨는 윤 어게인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이제 내친 거 돌아갈 다리는 이제 불살라져서 없어졌다. 그냥 고하자 이런 심리일까요? 뭘까요? 그 심리는. 전환길 씨 심리는 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아니 뭐 그분들의 세계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윤 전 대통령은 지금 핍박받는 메시아인 거죠. 예수인 거죠. 곧 돌아오실 분이죠.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분은 저는 신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분이 어떤 정치적인 언행이나 이런 걸 할 때 이게 생계형이냐 신념형이냐 이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되잖아요. 저는 김문수 후보나 장동영 후보 쪽은 생계형에 갖고 이분들 훈련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냥 전환길 씨는 신념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계몽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분은 충분히 지금 계몽이 되신 거죠. 그런 거군요. 우리 핍박받는 윤 전 대통령 돌아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도 뭐 복당 그거 하게 하면은 봐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그러면 얘기하는데. 그런 전환길 씨를 신혜식 씨는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고 있을까요? 지금 거기도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분화 혹은 뭐 권력 다툼으로 나오게 되는 제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네, 때문에 네. 뭐 역시 오래 버티면서 길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진짜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환길 씨가 이후에 당권이 바뀌고 나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예 모르는 상황이어서 네. 예, 또 그러니까 길게 본다라고 한 차원에서는 지금의 이 난리를 또 완전한 상수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갈수록 이 표변이라고 하는 현상을 가끔씩만 보게 되는 현상인데 요즘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계엄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